59세에 홀로 남겨진 엄마가 갑자기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세 자식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됐어요. 엄마의 선택은 정말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눈물겨운 용기였을까요? 지금부터 주택연금 하나로 가족이 등 돌린 어느 엄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와 주택연금을 신청한 날 자식들의 표정이 변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59세.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이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결혼할 때 남편과 피땀 흘려 장만한 이 집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절반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새 자식들의 성장 사진이, 안방 서랍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써두었던 메모들과 병원 영수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이 그저 부동산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뚝 끊긴 기분이었죠. 그렇게 넋놓고 지내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검게 그을린 손, 휘어진 허리, 주름진 눈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남편 없이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걸요. 셋 다 결혼하고 각자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인천에, 둘째 민지는 수원에, 막내 소연이는 서울에 살아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곤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재봉일도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데 손목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생활비는 기초연금과 조금 모아둔 돈으로 겨우 충당했지만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할지도 몰라. 그게 싫었습니다. 자식들 사정 뻔히 아는데 제가 또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주택연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라더군요. 집은 그대로 살 수 있고 사망한 후엔 집이 국가에 넘어가서 정산되니까 자식들 부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아넘기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서운해하진 않을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집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병원비도 없이 쓰러지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지 2달 후 매달 90만 원씩 계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알림을 받았을 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젠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그날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엄마 이제 좀 걱정 덜어냈다고 말하고 싶었죠. 차려놓은 음식도 제법 푸짐했어요. 김치전, 잡채, 갈비찜까지. 거실에 모인 아이들에게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주택연금 신청했어. 이 집 가지고 연금 받아서 앞으로 병원비랑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게 됐단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웃으며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잘했어, 엄마. 그게 더 낫지.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주택연금이면 그럼 이 집은 이제 국가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죽고 나면 집 팔아서 연금 정산되고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상속받을 건 없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민이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걸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했어요? 이 집 우리 몫 아니었어요? 몫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그 집값이 얼만지 알아요? 요즘에 인천도 집값 장난 아니에요. 나도 대출 끼고 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국가에 넘긴다고? 막내 소연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이제 와서 상속도 없고 유산도 없고. 둘째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정리하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쿡 찌르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니 단체 가족 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성민 엄마 결정이니까 뭐라 하긴 그렇지만 너무 실망이야. 소연, 우리 생각은 안 해본 거야? 민지, 이럴 거면 평생 키워드린 게 헛수고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너희 키운 게 아닌데, 그저 내 앞가림 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된 걸까요? 며칠 후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안부 전화는커녕 카톡 답장도 한참 뒤에 오더군요. 명절에도 집에 온다고 해놓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있던 상차림용 그릇들은 먼지가 쌓였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다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그들이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삶 그 자체입니다.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아침 9시 통장에 연금 9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라도 내 편이라서. 이화 큰아들의 계산기. 엄마가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린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던 큰아들 성민이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평일 오후 성민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이 무척 굳어 있었고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성민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군요. 엄마, 내가 요즘 부동산도 좀 보고 있는데 이 집이 지금 시세로 최소 3억은 넘어요. 그런데 주택연금 받으시면 결국 이 집은 국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엄마 죽고 나면 정산하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지. 그 말에 성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차갑고도 계산적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엄마 집에서 밥 먹고 잠 잔 거 다 알죠.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애 키우고 집 대출 갚고 하면서 진짜 힘들거든요. 이 집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당연히 상속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이라도 연금 해지하고 그냥 이 집을 내 앞으로 증여하세요. 그러면 내가 매달 엄마 생활비 드릴게요. 100만 원씩.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곧 엄마의 삶을 사는 대신 내 집을 내 걸로 넘겨라는 뜻이었죠. 성민아, 그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야. 왜요, 엄마? 연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엄마는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 순간 성민의 눈빛은 아들이 아닌 계약서를 들이밀 준비를 한 부동산 투자자 같았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그 돈을 받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집이 엄마에게 어떤 집인지 너도 알잖니. 너 태어났던 방,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앉아서 신문 읽던 거실. 이 집은 그냥 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의 얼굴에 실망이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앞서서 결정하신 거군요. 엄마, 지금 이 집 유집이며 재산세며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작은 전세로 옮기시고 남은 돈은 정리했어. 나는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자, 성민아. 엄마가 내 돈 바라고 산 거 아니잖아. 이 집은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거야. 엄마가 내린 결정이야. 그걸 좀 존중해주면 안 되겠니? 성민은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할 말 없네요. 엄마 인생이니까요. 근데 나중에 힘들어져서 다시 손 내미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성민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에 거실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최 집사님이었죠. 정자 씨, 들었어요. 큰아들이 요즘 효자라며 집도 챙기고 생활비도 드리고 어쩜 그렇게 잘 키웠대.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성민이가 어디서 그런 말을 흘린 건지. 내가 집을 넘겨주면 효자고 지켜내면 불효자 취급받는구나. 그날 밤 성민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주택연금 신청하신 거 저도 들었어요. 근데 성민이도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집이 언젠간 우리 아이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연금 해지할 수 있으면 그땐 다시 가족끼리 상의해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집은 제가 남편이랑 지켜온 거예요.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 없어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내 생을 담은 이 집을 왜 이렇게 설명해야 하지? 며칠 뒤 통장에 연금 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생겼구나. 슬픈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참화 딸의 배신. 엄마, 나야. 잠깐 들렀어. 낮 3시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둘째 딸 민지였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로 현관에 들어서더군요. 그래. 잘 지냈니? 나는 반가운 마음에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온다고 하니 뭔가 따뜻한 걸 챙겨주고 싶었어요. 냉장고에서 미역국을 꺼내 데우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던 과일도 꺼냈습니다. 민지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엄마 품에 안겨 엄마 하며 웃었을 아이인데 오늘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 말에 민지는 선글라스를 벗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가엔 화장이 묻어 있었고 얼굴빛도 창백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뭔데 그래? 엄마가 주택연금 신청한 거 나 너무 실망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결국 우리한테 남겨줄 유산 아니었어. 나도 지금 대출 끼고 아파트 들어가 있는데 남편 월급으론 답이 없단 말이야.
솔직히 난 그 집 받을 줄 알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재정 계획 다 세웠어. 민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가계부가 열려 있었어요. 전세 대출 상환 일정, 아이들 교육비, 보험료, 생활비. 그리고 마지막 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7년 엄마 집 예상 상속분 약 1억 2천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지야, 이걸 언제부터 생각한 거야? 결혼할 때부터. 엄마는 혼자시고 난 둘째니까 큰 기대도 안 했어. 근데 최소한 이 집반 정도는 내 몫일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연금 신청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민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했어?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든 거 안다고. 근데 그런 결정을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통보하니까. 마치 우리가 엄마 인생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 같잖아.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야, 그럼 엄마가 너희한테 매달 손 벌리는 게 맞았니? 나 너희한테 미안해서라도 그건 못하겠더라. 이 연금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거야. 민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이해는 해. 근데 솔직히 그 집이 우리 인생의 한 줄기 희망이었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라니. 내가 평생 쓸고 닦고 고치며 지켜온 집이 그저 숫자 하나로 계산되는 자산이었단 말인가. 민지야, 너도 엄마가 그 집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새벽마다 시장 가서 일하고 내 학비 내고 과외비도 안 끊겼잖아. 그때 단 한 번도 내가 너희한테 내 노후를 생각해 본 적 없어.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근데 세상은 현실이잖아. 그 순간 민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지금 벼랑 끝이야. 남편 사업 망하고 애들 학원도 끊기고 그 집이 마지막 희망이었어. 근데 엄마가 연금 신청했다는 말 듣고 무너졌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내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계산하러 온 그 눈물 앞에서 나는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엄마 집에 다녀간 뒤로 말이 없어. 근데 언니 남편이 엄마 연금 신청한 거 알고 되게 화냈다더라.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민지가 요즘 많이 힘들더라. 그렇게 말하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 집을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구나. 며칠 뒤 민지에게 보낸 톡에는 아직도 회신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 내 집을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 9시에 들어온 연금 입금 알림을 보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 자와 형제의 분열. 어느 토요일 오후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막내 소연이었는데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오빠랑 언니랑 싸우고 있어. 단톡방에서 아주 난리 났어. 무슨 일이야? 무슨 단톡? 가족 단톡방 있잖아. 오빠가 언니한테 뭐라고 하니까 언니도 막 받아치고 엄마 연금 얘기하면서 서로 남 탓하느라 정신이 없어.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건 아이들이 내 연금 이야기를 뒤에서 수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톡방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민, 민지야, 내가 엄마 옆에서 계속 설득했어야지. 왜 그냥 뒀어? 민지, 나도 충격받았어. 근데 오빠는 엄마 집에 자주 간 주제에 아무것도 몰랐잖아. 성민, 내가 자주 간 건 널 대신해서였지. 엄마랑 단둘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 민지, 웃기지 마. 이제 와서 유산 얘기 꺼내는 거, 그거 자체가 추해. 성민, 말 다 했네. 내 남편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알면서 넌 뭘 했는데. 분노, 실망, 억울함, 그리고 욕심이 한 채팅방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내가 아이들을 싸움 붙인 원인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단톡방 나가세요. 더 봐봤자 속만 상해요. 솔직히 저도 오빠랑 언니 모습에 질렸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연금 신청한 거 어떻게 생각하니? 소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솔직히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엄마 인생 살 권리 있어요. 오빠랑 언니는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화내는 거지.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눈가가 따끔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내 선택을 이해해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소연아, 고맙다. 엄마,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 없더라. 늘 누구 엄마로만 살았던 것 같아.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애들이 엄마 집을 보험처럼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그게 더 섭섭하죠. 며칠 후 성민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된 이상 형제들끼리 재산 상속 얘기는 미리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엄마 돌아가신 후에라도 혹시라도 연금 잔액이나 집 매각으로 생기는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평하게 분배돼야 해요. 유언장 같은 것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언장을 말하니 그날 밤 민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내가 이기적이었나 봐. 나는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외로워. 너희 아빠 떠나시고 나서 혼자 남은 이 집에서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였어. 그렇다고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단다. 미안해, 엄마. 이젠 진짜 엄마 편 될게. 며칠 뒤 소연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와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엄마 연금 첫 월급 축하드리려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이야. 고맙다, 소연아. 엄마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너 덕분에 느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내 삶을, 내 선택을 조금은 지켜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민지는 조용히 친정 방문을 끊었습니다. 누구도 명확히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어느샌가 가족이라는 이름은 균열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한켠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바닷가에서 찍은 그 사진 속 웃음은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란 끝까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오화 주민센터에서 생긴 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나는 평소처럼 우편함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구청에서 온 안내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무료 건강검진 안내, 혈압, 혈당, 치매 검사까지 무료로 해준다기에 나는 무거운 마음을 달래며 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처에선 동네 사람들 몇몇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저분 아니에요. 주택연금 신청하셨다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다니까. 나 지난주에 이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들었어. 그 집 사정이 꽤 안 좋았대. 자식들도 등 돌리고 그래서 연금 받으신 거래. 아이고 불쌍해라. 자식들한테 기대도 못하고 그래도 연금 받는 건 잘한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살려면 그래야 해. 근데 그것도 결국 집값 다 까먹는 거잖아. 나중에 죽으면 자식들한테 집도 안 남겨주고. 허허.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야기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나오니 그분들은 이미 자리를 떴고 나는 조용히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우산을 펴들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비가 오는 건지 내가 울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누구에게 손 내민 것도 아니고 국가 제도를 이용해 정당하게 노후를 준비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내 삶을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까?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땐 마음속에 맺힌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도 한참을 신발을 벗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오늘 주민센터 다녀왔는데. 내 말을 들은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뭐라 했어요? 응.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내 얘기하는 것 같았어. 자식들한테도 기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래. 소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엄마 인생 하나도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참고 견디며 우리 키우셨는지, 그건 우리만 알아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쓰리더라.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그 길이 이토록 외로운 거였는지 몰랐어.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외로운 게 아니라 그 길이 아직 다른 사람들한텐 낯설 뿐이에요. 엄마 같은 선택이 더 많아지면 언젠간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겨졌고 그 속에 환하게 웃는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왔는지, 지금은 나조차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낸 내 삶의 증거야. 며칠 후 동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주민센터에서 불쾌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냥 이야기하다 그런 거겠죠. 다만 앞으로는 연금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해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연금은 자산이 아니라 권리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죠. 앞으로 저희도 그런 교육에 더 힘쓰겠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나는 마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 선택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지라도 그 길 끝에 내가 웃을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결심했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육화 작은 여유, 새로운 시작. 주택연금을 신청한 지 석 달째. 매달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는 연금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라니. 평생 남편의 월급으로 살림을 꾸렸고 남편이 떠난 뒤엔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계를 버텼던 시간들. 그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마트도 가고 전기세도 내고 심지어 가끔은 꽃 한 송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나만의 소소한 꿈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다, 한번 보고 싶다. 남편과 단둘이 여행다운 여행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 신혼여행마저 형편이 어려워 고향 근처 산으로 대신했던 기억.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내 이름으로 표 한 장 예약해 본 적 없던 나.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나는 가까운 여행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1박 2일 동해 바다 기차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나 혼자서 말입니다. 여행 당일 아침 역으로 향하는 길. 버스 안창문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옆자리에는 또래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녀는 미소를 띠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나는 조금 쑥스러우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저도 혼자예요. 남편 보내고 나서 여행은 늘 미뤘는데 이번엔 그냥 용기 내봤어요. 자식들 눈치도 이제는 좀 덜 보고 싶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 너무 닮은 인생.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차가 동해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창밖에는 푸른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파도, 흰 갈매기, 반짝이는 햇살. 정말 오길 잘했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 근처 작은 민박집에 묵으며 나와 같은 이유로 혼자 온 여성들과 조용한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시부모 봉양만 30년 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남편의 외도 끝에 이혼하고 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저는 그거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자식들도 처음엔 좀 서운해하더니 이젠 포기했어요. 대신 저도 이제는 내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조용히 보듬으며 소박한 한 끼 식사에 감사했고 바다 냄새 가득한 그 밤을 추억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붉게 타오르기 시작한 하늘, 잔잔한 파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는 가슴 깊이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순간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휴대폰을 꺼내 딸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엄마 지금 기차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동해 바다 봤다. 아주 좋더라.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 해. 곧 소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너무 멋져요. 바다 사진 찍어뒀죠. 나중에 같이 봐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니야. 내 삶을 선택하고 지켜낸 주체적인 사람이지. 그리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익은 냄새와 익숙한 침묵이 반겼지만 그건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내 삶을 회복시켜준 나만의 작은 성체였습니다. 7일화 뜻밖의 손님. 일요일 오후 평소처럼 조용한 거실.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바느질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낯익은 목소리.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큰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나는 당황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성민은 어색한 듯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일찍 끝나서 근처 왔다가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애가 근처 왔다는 이유로 그냥 들르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성민은 거실에 앉아 이리저리 방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혼자 사시기엔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하니까 좋지. 시끄러운 거 이제는 지겨워.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민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그냥 안부만 보려던 건 아니고.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엄마, 혹시 이제라도 연금 해지하실 생각은 없어요? 나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엄마가 다시 집을 팔 수 있게 해두면 좋겠니? 혹시 내가 어려워? 성민은 순간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라도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엄마가 너무 빨리 결정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성민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내 아버지 떠나시고 나 혼자 이 집에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성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참았던 건 너희가 안심하고 살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는 엄마 인생도 좀 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욕심 같니? 성민은 한참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실망했어요. 엄마가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버렸어. 그게 너희에게 상의할 일이었니? 성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명의였던 거 내가 상속받은 거야. 그러고도 반 넘게 너희 몫으로 남겨둘까 고민도 했었어. 성민은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회사에서도 힘들고 애들도 크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았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해요. 나는 아들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엄마도 너희 키울 때 돈 때문에 속상했던 날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는 엄마도 더는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아.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나중에 유산 같은 건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민지랑 소연이랑도 공평하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엄마가 정리해 볼게. 연금으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떠난 뒤에도 남을 게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우선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답게 사는 게 먼저야. 그날 성민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 깔끔하게 잘 쓰시네요.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응, 내가 걱정할 일 없게 살게. 넌 너 인생만 잘 살아도 돼. 그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을 위해 늘 무게를 짊어지려 했던 아이. 그래서 더 무심했고 때로는 상처도 줬지만 그 애도 결국은 불안했을 뿐이란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탁자 위에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몇 자를 적었습니다. 남은 삶은 누굴 위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지만 인생은 빌려줄 수 없으니까요. 59세 홀로 선 어느 날의 기록. 8화 딸의 후회.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아침. 기온이 부쩍 내려가면서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달력을 넘기다 문득 오래 연락 없던 딸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이후 가장 격하게 반응했던 사람.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민지는 나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전화가 오겠지. 그래도 딸인데 그냥 끝낼 순 없겠지. 하지만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켜니 모자를 눌러 쓴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움과 반가움이 섞인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떻게 온 거니? 연락도 없이.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과하러 왔어요. 그녀의 눈가가 벌써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화냈어요. 그때 엄마가 연금 신청했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말까지 하면 안 됐는데.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땐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사업 안 풀리고 애 학원비도 밀리고 그래서 괜히 엄마한테 분풀이한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피곤함과 후회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 이해해. 엄마도 너 그동안 얼마나 버거웠는지 알고 있었어. 그렇다고 엄마가 평생 내 집 지키느라 내 삶 포기해야 했을까? 민지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며칠 전에 지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는 거 보면서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내게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죽은 뒤에 남겨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걸 이제야 깨달았던 거야. 민지는 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미안해서 준비한 거예요. 조금밖에 안 돼요. 요즘 내가 집에서 손뜨개로 모자 만들고 파는 거 알죠? 그 돈으로 준비했어요. 엄마 따뜻한 털실 사서 겨울 준비하시라고. 나는 그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며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솟구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근데 엄마는 그거보다 내가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둘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반찬 몇 가지에 밥 한 공기였지만 그보다 따뜻한 밥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지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엄마, 밥 여전히 맛있다. 내가 와서 그런 거야. 혼자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소용없지. 우리는 밥을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어릴 적 함께 시장 갔던 날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민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엄마한테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나. 앞으로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서로 존중해주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고, 이제는 엄마 선택 지지할게요.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사시는 거, 나도 본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침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민지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사과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남을 위로였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부와 이웃들의 변화, 주택연금을 신청한 지 어느덧 5달째.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내리고 작은 텃밭에서 허브를 기르고 가끔은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는 평범하면서도 안정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님. 어머, 엄마 아니세요? 김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서로 반가운 듯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그의 표정엔 어딘가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그 얘기 들었어요. 집, 주택연금 신청하셨다면서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매달 조금씩 연금으로 받아요. 김 여사님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게 남들 시선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고.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처음엔 저희 아이들도 많이 서운해했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이제야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며칠 후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고요함이 외롭지 않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땐 식탁의 빈자리가 참 크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책을 읽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하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사는 삶.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 민지와 큰아들 성민, 그리고 막내 아들 준호까지. 세 남매가 동시에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두 손 가득 따뜻한 음식과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여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성민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
엄마 혼자 두는 게 괜히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셋이 얘기했어요.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엄마의 삶을 이해해야 할 때라고. 엄마가 지켜온 시간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야겠다고. 나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 내가 진작에 들었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컸나 봐요. 사실 다들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늘 우리 뒤에 계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이고,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늦게 도착한 편지처럼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위해 찜닭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고,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겨울이면 꼭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국물과 웃음이 넘쳤습니다. 성민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이런 날 자주 만들면 안 돼요? 엄마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끔 우리가 엄마 모시고 나가기도 하고. 나야 좋지. 근데 너무 기대하진 마. 이젠 내 일정도 바쁘니까. 내가 웃으며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요가 수업도 있고 그림도 배우신다면서요. 준호가 놀리듯 묻자 나는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바쁜 여자야. 식사 후 아이들은 설거지를 자청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 남매가 부엌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처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이들이 다녀갔고 다시 조용해진 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 하나를 꺼내 아이들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너희는 많이 놀라고 실망했지. 그땐 나도 너희도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제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엄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이제는 혼자서도 웃을 수 있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엄마는 지금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따뜻한 시기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 엄마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엄마를 기쁘게 해줘. 사랑한다. 언제까지나 너희 엄마로서.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담아 서랍에 넣고 나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세상을 덮는 것처럼 내 마음도 어느새 평온하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다. 내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한 용기였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말한다.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